저자들의 시각을 보셔야 되는데, 저자들의 시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과 중국은 실존적 경쟁이다. 실존이란 표현은 생명, 자기의 안위가 걸렸을 때 우리가 실존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들의 문제의식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주류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조금 더 유예시키느냐 아니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통찰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찰, 미국에서 보통 조금 안타깝게도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이라는 문명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중국의 레토릭과 현실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는 그 심리 구조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아이비리 그래도 훌륭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퓨액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중국을 잘 이해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전 이 책을 보면서 저자들이 야, 이 사람들은 인생을 안 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조지 캐넌이 탁월했던 것들이 일정 부분을 부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거친 모험을 각오하는 현장에서 자기의 몸에 생채기를 입으면서 익힌 전사적 지식이, 리스크를 거는 지식, 이게 오늘날 먹힙니다. 근데 조지 캐넌은요, 소비에트 사람들 머릿속까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소비에트가 허장성세를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 컴플렉스를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 저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요, 한편으로는 불안감에 밝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인간이 가진 복잡성을 이 저자들은 통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의 또 통찰 중에 흥미로웠던 건요, 미국의 힘, 근 한 10년간 두 진영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중국이 미국 패권을 이제 대체할 거다라는 진영과, 글쎄 중국 그렇게 쉽게 대처 못한다, 미국이 가지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두 파가 지금까지 대립을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쉽게 대체하지 못한다, 최소한 2050년까지는 라는 게 제 태제였는데요. 요즘 들어서 조금 중국이 대체할 거다라는 분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 저자가 참 탁월하게 얘기했던 인구 감소, 이게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반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한국이 그런 거잖아요. 저희 한국의 인구 소멸, 이거는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은 탁월하게 통찰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좀 보수적인 분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던,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혹시 시청자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터 자이안. 토크빌이 프랑스 귀족이 관찰했던 미국의 힘에 대한 통찰을 이 저자들과 피터 자이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신의 가호를 받은 나라다. 대서양,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격리된 속에서 미국이 누리는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한 강연할 때 흔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미국을 한 국가로 이해하시면 미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을 비유하자면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국가입니다. 미국 내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주와 덴마크 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자들의 생각 중에 일리가 있는 포인트가 있다. 미국의 강점을 사실은 너무 쉽게도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논자들이 이번에 디리스킹 발언을 보면서 거 봐, 미국과 중국은 결국은 거대한 딜을 할 거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딜은 부단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 서로 간에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은 역시 싱크탱크 관계자들이다 보니까 대전략. 이제 미국이 일상적인 안락함을 벗어나서 안보의 전반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이미 미국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탁견이죠. 한국도요, 저희가 축복받았던 탈냉전에 안온했던 시기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장기적 비상시대의 시대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Long Emergency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이미 혼돈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자유주의의 국제질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혼돈기로 돌입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점에 저자들의 통찰이 있는데요. 저자들의 통찰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통찰이 이거 아닙니까? 투키디데스 함정이 아니다. 저자들이 참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흔히 저희들이 투키디데스 함정은 거의 뭐 그냥 전제처럼 흔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 패권을 가진 강대국이 신흥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간에 갈등하거나 혹은 전쟁까지 나간다. 그라함 앨리슨 하버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을 다소 높게 보셨던 거 아닙니까? 그 과거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태제처럼 이제는 뭐 거의 교양 용어처럼 돼버렸죠. 근데 세상에 이분이 거장의 그 태제 도전을 감히 던지시다니요. 일리가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던져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라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상승이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부터는 경착륙하거나 내려갈 일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아주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그거를 과거 독일, 일본 비교해 가면서 본인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쭉 전개를 했죠. 중국 공산당의 불안감이 더 위험하다.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오히려 더 위험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통찰이죠. 다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의 인식을. 저는 그러니까 논쟁을 위해서 일부러 얘기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은 두 가지 모순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저자들이 정확하게 봤던 그들의 지위 불안.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대만을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 기회의 문이 서서히 닫히는 거 아니야? 근데요, 동시에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중국판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마오 스타일의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역사의 필연성, 결국은 세상은 중국식 천하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더 우월한 이념이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자신감과 불안감 사이에서의 모순 같은 게 있어요.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중국 공산당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순적이고 복잡하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것은 저는 러시아에도 적용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이 저자들은 러시아의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저자들의 태제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시각에도 시청자분들이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왜 푸틴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공세적 행동을 보일까? 오늘날 제국주의 시대도 아닌데 영토를 점령하는 저런 모험주의적 행보를 왜 보일까? 한 가설은 기후 관계된 학자의 태제인데요. 지금 러시아를 사람들이 조금 시니컬하게 비웃는 표현이 뭐냐면요. 러시아는 국가 주유소다. 국가 전체가 석유에 의존하는 거대한 주유소라는 약간 좀 시니컬한 표현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 유럽 사이에 어마어마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없어요. 그저 국가 주유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단가나 2040년 정도면은 뭐 태양광, 풍력 이거 단가 훨씬 떨어집니다. VCR 되기 전까지 인생을 즐기는 거.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퇴락한 국가가 됩니다. 그럼 푸틴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푸틴의 합리적 선택은 우크라이나라든지 지금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최대한 전략적 이익들을 마련해 놓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푸틴이 공세적으로 행동한다. 시진핑도 그런 거다라는 저자의 가설을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푸틴의 대만에 대한 압박들인 거죠. 일리가 있지만 저는 러시아 푸틴을 단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푸틴의 행동에는 푸틴은 전략적 행위자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동시에 푸틴은 유라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관에 또 사로잡힌 측면도 있습니다. 푸틴의 맹동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유라시아 제국의 야망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시진핑과 푸틴의 동기,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 일면적인 거 아닌가. 조금 더 푸틴과 시진핑의 비밀 자료들이 해제되고 그 측근들의 망명과 측근들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보강해 나가야지 섣부른 결론을 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그리고요. 자, 또 하나의 태제. 이건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이 과연 저자의 말처럼 이제 정점을 딱 찍고 하강 국면인지 아니면 이후에 다시 사이클상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강군몽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강군몽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의 준비를 완료하라는 말, 그 번즈 CIA 국장의 그 증언 같은 거로서 이 저자들이 하는 중국의 안보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설명할 때 정치경제학적 설명을 빠뜨리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중국의 자본 분파, 국영자본, 그리고 중국의 정치경제학적 사이클, 그 측면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서 정점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책에 탁월한 통찰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다른 어떤 좀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한 책들과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저는 사실은 감히 제가 이분들의 태제에 대해서 틀렸다 옳다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시각들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혼돈의 시대에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는 허약함을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망가져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건국의 시조들 이후로 훌륭했다. 오늘날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데 훌륭한 기여를 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지금 밀레니얼, Z세대, 알파 세대들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당연시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존경하고 관심 가지고 삼성 물어보고 BTS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 미국의 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는 미국의 국내적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제적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작동 안 됩니다.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존경받는 그 외교안보의 거장 중에 하나가 위아다 교수님이라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2016년 이후에 살아계셨다면 당신의 태제가 옳다라는 걸 확신하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분은 미국이란 나라의 외교안보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너무 여론이 파편화돼 있고 너무 단기적인 선거 사이클 속에서 건강한 외교안보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외교가 불가능한데요. 원래 옛날 위아다 교수님이 관찰했던 옛날에도 불가능했는데 2016년 이후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널뛰기 외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띵크탱크, 저자도 그렇게 권유를 하던데요. 저자의 해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동맹의 이익을 잘 보호하라. 미국의 외교관들이 오늘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걸 중국 애들이 파고들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곤혹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사우디가 그 자기에게 반대하는 언론인을 구금했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잔혹하게 고문했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형태로 시신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니까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항의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와의 관계가 냉각화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득을 얻었죠? 이게 웬 땡큐, 중국 입장에서. 그 인권이 왜 중요하니? 그건 너의 주권인데. 그래서 바이든이 그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자한테 야, 석유 가지고 우리 좀 딜을 하자. 왜? 사우디가 지금 말을 안 들은 상황이 되니까. 인권 문제. 그랬더니 미국의 좌파들이 아니 내가 아는 바이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자랑? 근데 지금 미국의 곤혹스러움이 그겁니다. 다시 사우디랑 화해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외교안보라는 것이 가지는 위선과 힘듦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국내 정치는 오작동이 심합니다. 외교안보, 갈팡질팡.
그리고 저자들의 희망과 달리 미국은 장기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탁월함은 그거죠. 어차피 선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이 미국 주요 고위 정무직 관료들 모아놓고 야 오늘부터 중국은 왜 실패하는가 같이 백악관에 모여서 세미나 하자 그러면 헐 이게 무슨 얘기지? 나는 가족들이랑 주말을 보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몇 월 몇 시까지 모여. 그러니까 엄청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장기적인 전략의 규제들이죠. 그 점에서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 패권 저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 체제의 속성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속성이 장기적인 뭐가 불가능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을 촉진시키자. 둘을 더 밀착시켜서 나중에 결국 싸우게 만들어야 돼. 글쎄요.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현실이 그럴까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를 더 밀착시키는 게 과연 현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들은 기술주의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보는 꼭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이 저자도 안보 관계자분들이 그런 환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모든 대선은 결정적 대선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생각하는 중국은 정점이다. 미국이 맞춤형 봉쇄하고 있으면 중국은 결국은 퇴락할 것이다. 글쎄요. 중국보다 미국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시무시한 상황이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